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제가 요새 바빠서 영상을 못 올렸는데요. 제가 올해도 서울시에서 이 청년들을 상담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4년 차가 됐는데요. 한 800명 정도의 청년들을 상담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4년 동안 이 상담하면서 청년들의 좀 마인드 변화 같은 거를 좀 정리해서 얘기해 볼까 해요. 처음 상담했던 게 이제 2022년인데요. 그때에 비해서 확실히 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청년들이 많아졌어요. 그 2022년만 해도 거의 국내 주식만 투자하는 청년들이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이 미국 주식 투자하는 청년들이 오히려 더 많을 정도예요. 특이한 거는 이 나이가 어릴수록 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30대만 해도 원래는 국장에 투자했다가 이제 물린 다음에 나중에 이제 미국 주식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20대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미국 주식만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4년 전에는 이 S&P 500이 뭔지 모르는 청년들이 진짜 많았는데 지금은 웬만한 청년들은 이게 뭔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뭐 투자는 안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이런 S&P 뭐 나스닥까지도 알고 있는 청년들이 많았는데요. 이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 변화로 연결돼요. 두 번째는 2022년에 비해서 확실히 이 부동산 몰빵에서 좀 집착에서 벗어났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2022년은 코로나 때 풀린 엄청난 유동성으로 이제 집값이 엄청 폭등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 집 마련에만 집착하는 청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평생 나는 집을 못 살 거라는 이 공포심에 이 포머죠. 그러니까 내 자산이랑 소득 대비 말도 안 되는 대출, 막 연끌 받아가지고 집 사는 청년들도 많았고요. 이게 또 역전세가 곧 왔잖아요. 그래서 이 막 역전세 메꾸려고 신용대출 받고 막 힘든 청년들도 많았어요.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도 결국은 이제 내 집 마련. 그래서 만나는 모든 청년들이 이 내 집 마련 하나에만 거의 미쳐 있던 그런 시절이었죠. 물론 아직도 그대로인 청년들도 많긴 한데요. 그래서 좀 많은 변화가 생긴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꼭 이제 뭐 서울의 아파트에 내가 연끌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외곽에 싼 집 사고 남는 돈으로 이제 미국 주식 뭐 이런 거 투자한다는 청년들이 꽤 늘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투자한 분들은 최근 4, 5년 동안에 아마 수익이 꽤 괜찮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을 난 경험을 한 청년들이 꼭 한국의 아파트에만 연끌할 필요 없구나. 다른 투자 대안이 있다면은 뭐 굳이 여기에만 노예처럼 목매일 필요 없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내 집 마련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한국의 아파트가 내 집 마련은 괜찮은데 좋은 투자 대상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집값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좀 극단적인 것 같은데 저는 이 김경록 박사의 의견이 좀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한국의 집값이 단기간에 폭락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물론 우리 인구가 좀 암울하잖아요. 근데 이 인구 충격이 제대로 이제 집값에 영향을 주려면은 한 15에서 20년 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최대한 모든 역량을 이제 퍼부으면서 이 시기를 또 늦추고 있고요. 그래서 뭐 폭락하거나 뭐 일본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점차 이 매력 없는 시장이 되는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누구나 투자하면은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시장에서 점차 이 소수만 돈을 버는 좀 난이도가 어려운 시장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양극화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이나 뭐 압구정 같이 누가 봐도 좋은 지역에 이제 연끌로 실거주 한 채는 사놔야 된다는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이제 이런 데는 너무 비싸잖아요. 살 수 있는 사람도 너무 한정돼 있고 여기를 산 다음에도 이제 남는 돈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얼마나 될까요? 그 내가 진짜 원화 아파트 한 채에만 모든 미래 소득과 이 자산을 연끌하면은 그런 이제 기회 비용이 날아가잖아요. 다른 투자할 수 있는 그리고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률이 과거 이제 누구나 벌 수 있었던 이제 10년 성장하던 시대처럼 좋을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긴 하죠. 그래서 안분지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냥 내 분수에 맞는 그냥 실거주 집 한 채 사고요. 그 남는 돈으로 한국 부동산보다 훨씬 이제 매력적인 그런 자산에 투자하면 되잖아요.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 집에 대한 과욕만 버려도 인생이 확실히 좀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올해는 서울시뿐 아니고 이제 인천시에서도 청년들 재무 코칭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인천 분들을 상담해 보니까 확실히 이 집값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재무 계획을 세울 때
훨씬 더 수월해요. 뭐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도 훨씬 수월하고.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도 이제 부동산 몰빵이나 이 집착에서 그래서 벗어나고 있는 청년들이 그래도 생기고 있다는 거는 저는 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청년들보다 이 40대 중반에 제 친구들이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아직도 이 부동산 영끌 몰빵과 집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자, 세 번째 변화는 이제 양극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같이 일하는 서울시 상담사들끼리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다들 말하는 게 좀 비슷한데 이제 상담하는 청년들의 소득이 대부분은 세후로 그냥 200에서 300만 원 사이예요. 특히 200만 원 초중반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특이한 거는 그러면 이 레벨 다음 소득이 이제 300만 원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근의 소득이 거의 없고 바로 한 400에서 500 혹은 그 이상의 고소득자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가운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살 전후의 이 청년들의 평균 소득을 보면은 36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의 소득이 거의 없어요. 이게 너무 높은 소득의 청년들이 그러니까 뭐 대기업이나 혹은 전문직 같은 전체 소득의 이 평균을 좀 왜곡시키는 거죠. 뭐 그래도 급여가 내가 200만 원, 뭐 250만 원이다. 그래도 부모님 집이 서울이면은 이게 임대료가 안 들잖아요. 뭐 자취비도 안 들고 그 돈을 꽤 모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본가가 서울이 아니고 이 지방이면요. 아, 이게 좀 임대료 때문에 돈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게 얼마 안 되는 돈 모으는 돈도 이제 부모님 생활비나 혹은 뭐 병원비 이런 걸 좀 지원해야 되는 청년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아, 진짜 돈 모으기 힘들죠. 심지어 부모님 이 빚 채무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신용대출 받는 분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반면에 또 전세 보증금을 아예 부모님한테 지원받거나 뭐 증여를 받거나 결혼할 때 부모님 집으로 이제 집을 그냥 매매하는 이런 청년들도 많아요. 특히 제가 이 신혼부를 상담하다 보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부모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양극화라는 게 꼭 청년들의 소득 양극화도 있지만 더 심한 거는 이 부모님 재산에 대한 양극화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본가가 서울에 집이 있냐 빵빵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이랑 오히려 부모님한테 생활비나 채무를 또 지원해야 되는 반대의 입장의 청년이 너무 갭이 벌어지는 거죠. 저도 사실 흙수저였어요. 부모님한테 뭐 받은 건 없지만. 근데 제가 취업한 다음에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손 벌리는 일은 그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받은 건 없지만 온전히 그냥 내가 모은 돈은 내가 모으고 이제 투자할 수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 흙수저지만 진짜 부모님한테 그거는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부모님께 생활비 같은 거를 지원하는 청년들한테 제가 해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가족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죠. 뭐 내가 뭐 가족인데 안 도울 순 없잖아요. 근데 꼭 리미트를 정해야 돼요. 이게 리미트 없이 내가 계속 퍼주다 보면요. 결국 나도 부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럼 나중에 온 가족이 같이 그냥 수렁텅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조금 냉정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고 내가 좀 부자가 되고 여유가 있어야 나중에 내 가족도 책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 부모님한테 지원은 뭐 해야죠. 근데 꼭 내 한도, 리미트를 정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부모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느라 이렇게 내가 떠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채무를 신용대출 같은 걸로. 근데 이런 경우는 이 부모님의 채무를 이제 개인 워크아웃이나 혹은 회생 혹은 제가 상담하는 파산 그러니까 이런 채무 조정을 통해서 끊어내야지. 이거를 자녀인 내가 떠안으면요. 이거 그냥 온 가족이 같이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그 제가 기회가 되면은 이런 워크아웃, 회생, 파산 같은 채무 조정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도 좀 인정하기 싫은데 씁쓸해요. 근데 성실히 내가 빚을 그냥 다 갚으면요. 이거 좀 바보가 되는 세상이에요. 진짜 좀 씁쓸하긴 하죠. 자, 네 번째로 이제 올해 제가 상담하면서 좀 느끼는 건데 이 성장에 대한 약간 의구심을 느끼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할 때 현재 청년들이 모은 자산이랑 이 매달 모으고 있는 저축액 기준으로 미래에 내가 자산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시뮬레이션을 해줘요. 예를 들어 지금 3천만 원 모은 청년이 매년 소득 상승률은 5%일 때 이제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이제 한 달에 150만 원씩 모으면은 그리고 전체 자산 운용 수익률은 5.5% 가정했을 때 이제 20년 후
이 청년의 순자산은 10억이 됩니다. 30년 후에는 24억이 되고요. 40년 후에는 은퇴하면은 이제 50억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흑수저예요. 흑수저에 소득이 아주 높지 않더라도 이게 퇴직금 포함 150은 뭐 그렇게 빡신 수준은 아니거든요. 내가 꾸준히 그래 성실히 일하고 저축하고 또 이 시간에 투자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뭐 결혼이나 자녀나 뭐 내 집 마련, 은퇴 자금 같은 소소한 목표는 이룰 수 있거든요. 결국 이 복리 시간이 돈을 벌어주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소득 상승률 이게 전혀 만약에 없다고 하면 이게 10년 후 순자산은 그러니까 20년 후 순자산은 6억으로 낮아지고요. 30년 후는 13억으로 훨씬 줄어들죠. 그럼 반토막도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은 이런 목표를 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즉 나이가 어린 청년일수록 이 소득의 상승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연봉 상승이죠. 제가 3, 4년 전에 이런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소득이 너네 몇 프로씩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냐 물어보면은 뭐 저는 10%도 거뜬하다고 자신감 넘치는 청년들이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 청년들은 이렇게 성장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 상당히 보면은 소득 성장 좀 자신 없어 하는 청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급여가 몇 년째 그냥 이제 동결돼 있다는 애들도 많고 이제 특히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인 분들은 소득 성장은커녕 지금 오히려 역성장이래요. 소득이 줄어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인구가 감소가 시작된 게 2020년이니까 지금 딱 5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충격이 점점점 경제에 나타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계속 소득이 성장하는 시대를 살았잖아요. 근데 이게 어쩌면 이제 일본처럼 수십 년이 지나도 이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실질 소득이 성장하지 않는 그런 저성장 시대가 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뭐 잘 나가는 수출 대기업이나 뭐 의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 직종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겠지만 대부분의 일자리는 이제 중소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서비스업 특히 영세 자영업자나 이런 프리랜서 같은 분들은 소득이 과거 수십 년처럼 성장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나마 최근에 이제 소득의 성장이 되게 가팔랐던 직종이 개발자거든요. 연봉이 몇 년 사이에 엄청 뛰었죠. 근데 최근에 챗GPT 같은 이제 AI 기술이 발전으로 이 개발자 수요가 확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 오래 하신 형님 말 들어보니까 예전에 자기가 밑에 직원 7, 8명을 데리고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이거 이제 필요가 없대요. 자기 혼자 AI 툴 쓰면서 하는 게 훨씬 효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입 개발자나 주니어 개발자는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의 이 발전이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리고 예측이 쉽지 않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직업을 좀 고를 때 이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어떤 직업이 좋은지 예측하기 힘들고 과거엔 좋았는데 지금은 순식간에 안 좋아지기도 하고 예전에 이제 15년 전 보면은 공무원이 진짜 인기였어요. 근데 제가 공무원도 상담 많이 하는데 젊은 공무원들이 퇴사 고민을 진짜 많이 해요. 예전에는 급여가 이제 인플레에 맞게 많이 올랐는데 그리고 또 노후에 공무원 연금은 빵빵했잖아요. 근데 이제 급여가 오르는 속도가 화폐 가치 하락,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는 것 대비 너무 느려요. 최근에 진짜 안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이 공무원 연금도 뭐 지금 은퇴하신 분은 많이 받겠지만 지금 20, 30대 청년 세대 공무원이 은퇴하게 되면은 이거 과연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죠. 교사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교사도 뭐 이런 건 똑같죠. 급여나 연금도 불확실한데 그래도 예전에는 뭐 소명, 직업에 대한 보람도 있었고요. 사회적인 좀 존경심이 있었잖아요. 교사라고 하면은.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퇴색해가고 있죠. 막 민원 때문에 자살하는 교사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인구 감소가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너무 심각해서 한 15년 지나면은 지금 교사 수요의 한 3분의 2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사분들이 대학원 다니면서 그냥 나 이직 준비해야겠다. 그만두고 이런 분도 은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득이 양극화되고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고 막 급여 동결되기도 하고 자영업 프리랜서는 오히려 소득이 깎이기도 하고요. 인기가 많았던 교사나 공무원 같은 직종도 좀 인기가 하락하고 이 모든 걸 보면은 이 성장만 했던 이 성장의 시대에서 이제 수축 사회로 좀 변해가는 과정에서의 부작용 같아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마지막 5번째 변화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성장에서 수축, 이제 저성장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이 삶의 수준 있잖아요. 기대하는. 그 기대의 수준은 성장의 시대에 아직도 머물러 있고요. 어떤 보면은 SNS 때문에 옛날보다 더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괴리감이 커지잖아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들어서 진짜 이 정신과 치료받고 있는 청년들을 진짜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데 그러니까 치료를 받아서 이미 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거의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이 나이 때, 내 나이 때 얼마를 벌고 얼마를 모아서 뭐 해외여행도 가고 뭐 집도 사고 이 정도는 해야 해라는 이 자기들만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을 내가 해내지 못했다는 어떤 좌절감, 그 자괴감, 앞으로도 내가 할 수 있을까? 약간 무기력증이나 이제 뭐 절망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뭐 우리 사회의 이 저성장이 점점점 이제 고착화되겠죠. 그러면 이제 일본처럼 이제 과한 이제 기대치나 남과의 이런 비교 이런 것들이 아마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의 정신 건강도 전 나아질 거라고 보는데 워낙 우리나라가 강하게 성장하면서 달려왔기에 이게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지금이 과도기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은 진짜 힘들죠. 자, 정리하면은 1번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과거처럼 막 집에만 영끌하고 막 집착하고 이런 건 확실히 낮아진 것 같아요. 양극화는 뭐 예전에도 심했지만 점점 심해지는 것 같고 특히 이제 부모님 재산의 양극화가 심한 것 같다는 거. 그리고 점점점 이 경제나 소득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낮아지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좀 힘든 청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뭐 좋은 변화도 있고 나쁜 변화도 있는데 결국 얘도 이 사회가 저성장으로 바뀌면서 좀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일들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런 거를 스스로 선택했다기보다는 그냥 억지로 좀 내몰린 감이 있어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사실 이 폰지 게임이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이미 먼저 좀 사회를 생활을 한 후세대보다 청년 세대보다 유리한 점이 많은데요. 갈수록 우리는 이제 고령화되고 그리고 성장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양극화로 치닫으면서 이 청년 세대는 갈수록 계속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 청년 세대를 챙겨주지도 않는 게 이 표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대선을 봐도 청년 세대를 위한 좀 공약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뭐 열심히 뭐 일하고 그죠? 커리어 쌓고 돈 모아서 우량한 자산에 뭐 잘 투자하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진짜 이 멘탈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만 너무 우리 한국 사회는 추구하는데 이 정신적인 내 건강 안정까지도 같이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취업하고요. 외제차 사고 꼭 뭐 서울에 아파트 사고 이 모두가 획일화된 목표를 가지고 진짜 무한 경쟁으로 달려가던 그런 이제 성장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신만의 이제 행복의 기준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이랑 비교하지 말고요. 특히 뭐 청년들이 자꾸 저한테 호소하는 뭐 이 나이에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이런 기준 있잖아요. 이거 진짜 개소리예요. 자신만의 좀 기준과 비교 그걸 하고 완벽하려고 하면 안 돼요. 좀 내려놔야 돼요, 진짜. 그리고 돈보다 그 나만의 소중한 이런 가치관 거기에 맞게 좀 당당하고 남과 다르더라도 좀 즐겁게 살아가려고 하는 좀 그런 자세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청년들이 좀 늘어나야 우리 사회에서도 좀 올바른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도 이제 기성세대 분들은 그런 분이 많아요. 내가 걸어온 길을 이제 걷지 않는 청년들한테 야 그건 잘못됐어. 막 비난하고 막 조롱하고 투자 카페 가보면 그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좀 더 사회를 힘들게 해요. 이런 나와 다른 길을 가는 청년들을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좀 그런 따뜻한 사회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책이 나온 지 15년 됐더라고요, 딱. 그때 청년들보다 사실 지금의 청년들이 더 아프죠. 씁쓸하죠. 그래서 유병재가 아프면 환자지 뭐가 청춘이냐는 이 자조가 틀린 게 아니에요. 아프면 환자죠. 환자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이 건강 관리 잘 해야 되고 특히 정신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되고요. 혹시 내가 아프다 그러면은 이거 청춘이 아니고 병원 가서 치료 받아야 돼요. 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돈과 투자 물론 중요하죠. 근데 뭐 가족이나 건강이나 또 친구나 여가 시간이나 삶의 의미 같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돼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궁금한 거나 의견 있으시면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